안녕하세요. 신한은행 투자자산전략부의 김지인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경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조금 넓혀서 유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유럽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투자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는 차원에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올 초 이후의 해외 증시 흐름을 보시면 유럽 증시는 연초 이후 13% 상승했는데 작년과 달리 올해 들어서는 수익률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시장에서도 유럽 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꽤 이례적인 일인데요. 왜냐하면 유럽은 지난 10년 넘게 주식시장에서 성과가 저조했고 투자자들이 크게 관심을 갖는 시장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존에 왜 부진했는지부터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 간단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수 활력이 약하다 보니 경기 모멘텀이 크지 않았고 이게 장기간 부진한 기업 실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독일의 경우 수출과 제조업 비중이 높다 보니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부침이 있다는 특성이 있었고요. 대면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남유럽 국가들이 작년 코로나로 타격을 입으면서 미국과 유럽의 경기 격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다음은 증시의 섹터 구성인데요. 글로벌 테크 사이클에서 유럽이 밀려나면서 이런 특성이 증시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었습니다. 생 주식들이 시총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유럽에는 혁신적이고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보다는 소위 구경제 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 기술주 비중은 미국의 절반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세 번째는 2011년 재정위기 때 드러난 문제점인데요. 유로존은 당시에 그리스가 흔들리니 시장 불안이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로 도미노처럼 옮겨붙는 경험을 했습니다. 19개 유로존 국가들은 다 같은 유로화를 쓰고 ECB라는 공동의 중앙은행을 갖고 있는 반면에 각국의 예산을 관리하는 재무부는 따로 있는, 즉 통합은 되어 있는데 재정 통합은 되어 있지 않은 불완전한 통합 형태에 머물러 있는데요. 환율이 하나로 묶여 있다 보니 국가 간 생산성 격차에 따른 경상수지 불균형을 환율을 통해 해소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이 불균형을 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이 위기를 키웠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랫동안 유럽 지역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고 당시에 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긴축이 강요되다 보니까 재정 쪽에서의 모멘텀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코로나를 계기로는 최근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경제 정상화입니다. 작년 말 코로나 백신이 나온 이후 시장이 기대해온 건 코로나로 억눌려 있던 수요가 폭발하는 과정일 텐데 이거는 백신 보급 속도와 연동이 됩니다. 아무래도 백신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빠르게 보급 가능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의 모습이 나타날 텐데요. 그동안 미국이 앞서갔다면 4월 들어서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유럽이 다음 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작년 코로나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락다운을 펼치고 있었던 유럽에서는 이제부터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의 소비주도 성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올여름 휴가 시즌에 여행업이 되살아나는 것도 유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도 지금쯤 유럽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그만큼 유럽은 매년 전 세계 여행객의 절반 이상을 흡수하는 최대 관광 지역입니다. 스페인처럼 GDP 전체에서 차지하는 관광업 비중이 10%를 훌쩍 넘어가는 나라도 있고요. 해마다 유럽으로 유입되는 여행객의 약 70%는 같은 서유럽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이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라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진다면 이연됐던 소비가 경기를 끌어올리는 힘은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유럽이 경기 회복기에 접어드는 과정에서 기존의 유럽 증시의 약점으로 작용했던 섹터 구성이 적어도 올해는 강점으로 변할 수 있게 됩니다. 유럽은 경기 소비재와 금융, 산업재, 소재, 그리고 에너지 비중이 미국보다 높습니다. 즉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 그리고 금리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국면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 비중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기술주가 가격 부담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일 때 시클리컬한 특징이 강하고 또 저평가된 컨택 수혜주들이 많은 유럽 증시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국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작년 이맘때 처음 나온 EU 회복기금인데요. 당시에 EU가 7,500억 유로의 회복기금을 마련해서 회원국들에게 배분하기로 했었고, 이르면 7월경 드디어 집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드디어 유럽에서도 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재정의 힘이 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균형 재정을 중요시하는 독일 주도로 유럽은 재정을 통한 부양책을 그동안 제대로 쓸 수가 없었고, ECB가 정책 금리를 낮추고 QE도 하면서 혼자 고군분투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작년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유럽 각국 정부는 물론이고 그 윗단에 있는 EU도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제약 조건 하나가 크게 완화된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 기금의 상당 부분이 보조금 형태로 나가게 되고, EU가 자체 신용으로 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해서 재원 마련을 하겠다라고 한 점입니다. 사실상 독일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이탈리아한테 주는 셈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 회복기금의 가장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나라는 이탈리아로 GDP의 약 12%에 해당하는 2천억 유로를 지급받게 됩니다. 독일은 이 이탈리아처럼 덩치는 큰데 체력이 약한 국가들을 오로지 유로라는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무상으로 도와주는 걸 그동안 굉장히 꺼려왔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이 회복기금에 독일이 합의한 것 자체가 일종의 금기를 깬 파격적인 결단이었어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서 일회성으로 나온 조치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유럽 내 연대가 강해지면서 오랫동안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분열이나 탈퇴 같은 단어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는 게 중요합니다. 또 재정 통합으로 가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그동안 증시를 압박하던 정치적인 리스크 프리미엄도 많이 낮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친환경 이슈입니다. 사실 유럽은 기후변화를 아주 오래전부터 위기로 인식하고 친환경 이슈를 전 세계에서 가장 꾸준하게 아젠다로 끌고 온 지역이에요. 코로나 위기가 닥치기 전인 2019년 12월에 이미 EU는 유럽 그린딜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향후 10년간 1조 유로 이상을 투입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기업단에서 봐도 시총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클린 에너지 기업 5개 중 4개가 유럽에 있고요. 이런 유럽 내 친환경 이니셔티브도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더 확실한 추진력을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단일 행위자로서의 EU를 대표하는 EU 집행위원회가 대략적인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EU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에 개별 국가 단위에서 각자 계획안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는데요. 작년 이맘때 EU 집행위원회가 이 회복기금 아이디어를 처음 냈을 때 규정한 것이 국가별로 받은 기금의 최소한 37%는 친환경에, 그리고 최소 20%는 디지털화에 투자해라 라는 가이드라인이었어요. 실제로 각국이 올해 4월 말에 제출한 계획안을 보면 이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기금의 높은 비율을 친환경 투자에 할당하고 있고요. 그 핵심은 탄소 중립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화석 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산업 전반에 대대적인 구조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건데, 그러려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와 같은 규제가 가해져야 되고, 또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보조금이 주어져야 되고, 화석 연료에서 신재생으로 에너지원을 전환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 지출에 들어가야 됩니다. 즉 정부단에서 강한 주도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왜 유럽이 환경 이슈에 특히 적극적으로 나서는지를 생각해보면 스스로의 약점과 한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지역이고, 플랫폼이나 반도체 기술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크게 뒤처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중요해지게 될 환경 이슈로 눈을 돌려서 그린 혁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표준을 선점해서 새로 짜여지게 될 다음 판에서는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잠깐 정치로 눈을 돌리면 독일에서는 오는 9월 26일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이 최근 약진하고 있는데요. 이 추세대로라면 총선에서 녹색당이 연립정부에 참여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메르켈 총리의 뒤를 이어서 최초의 녹색당 출신 총리가 나올 가능성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럽 내 친환경 이니셔티브는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올해 들어서 정상화 기대와 함께
그동안 부진했던 유럽 경제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아졌고, 코로나 이후 EU를 향한 구심점이 강해졌고, 그리고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서 친환경 투자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유럽을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으로서의 원활한 백신 보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재정 통합이 정치적인 잡음 때문에 표류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지만, 이런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에는 최근 모처럼 만에 여러 우호적인 조건들이 맞아떨어지고 있고, 또 선진국 내에서 증시의 가격 부담도 적기 때문에 자산 배분 차원에서 올해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럽 통합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장 모네라는 사람은 유럽은 위기를 통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유럽 사람들도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오히려 반전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뭘까요? 이번 코로나 위기처럼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기존에 소외되어 있던 종목이나 지역이 선전하는 그런 국면이 나올 수 있고, 그 시점을 포착하기 위해 국내외 시장 흐름에 항상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방송이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구독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